우리 야리문 엄마 겨우 140만 원 남기고 가버렸어? 엄마가 남긴 건 114만 원뿐이야. 장례식장 빈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큰아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손에는 낡은 통장 3개가 들려 있었어요.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통장들이었습니다. 한빛은행 47만 원, 다온은행 38만 원, 서화신탁 29만 원. 3개를 합쳐봐야 11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엄마의 유산에 집착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4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셨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막내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 손에서 통장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통장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어요.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둘째 딸 미선은 두 오빠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검은 상복 소매를 움켜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 일단 진정해. 아직 다 확인한 거 아니잖아. 다른 통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핏줄이 서 있었어요. 밤새 장례 준비를 하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요. 아니야. 이게 다야. 엄마 방 서랍이란 서랍은 전부 뒤져봤어. 옷장 안도 봤고 이불장도 봤고 심지어 싱크대 밑까지 봤어. 다른 통장 같은 건 없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지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세 남매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액자 속에서 어머니 박순덕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은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건강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고 어머니는 이제 차가운 관 속에 누워 계셨어요. 빈소에는 국화향이랑 향 연기가 뒤섞여 묘한 냄새가 났어요. 멀리서 독경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적은 돈만 남기신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운시장 골목 안쪽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장 거리는 캄캄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반찬 가게였죠. 손바닥만 한 가게였어요. 낡은 냉장 쇼케이스 하나와 좁은 조리대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79의 순덕은 허리를 펴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뻑뻑하게 열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월 초였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매서웠어요. 순덕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자 그제야 손끝에 온기가 돌았어요. 그녀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어요. 마디마디 관절이 굵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순덕은 콩나물 다듬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콩나물 한 다발을 꺼내 물에 담갔어요. 시린 물에 손을 담그자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장갑을 끼면 손놀림이 느려지니까 맨손으로 해야 했어요. 찬바람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순덕은 난방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가스비가 아까웠거든요. 1시간에 500원만 아껴도 그게 모여서 5,000원이 되고 5만 원이 되니까요. 순덕은 두꺼운 내복 위에 스웨터를 입고 그 위에 또 조끼를 걸쳤습니다. 그래도 추웠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순덕은 이렇게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 김종수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어요. 36에 남편을 잃었을 때 큰아들 태호는 12살이었고 딸 미선은 9살, 막내 준혁은 5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이 작은 반찬 가게 하나뿐이었어요. 빚은 없었지만 재산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녁까지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다음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아픈 날에도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보조만 했거든요. 멸치볶음이 타기도 하고 나물간이 안 맞기도 했어요. 손님들이 전에 주인 아저씨가 하던 맛이 아니네라고 투덜대면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솜씨가 늘었습니다. 단골도 생겼어요. 순덕이네 반찬이 제일 맛있어 소리를 들을 때면 힘든 것도 잊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는 순덕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기침이 올라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기침이었어요. 한참을 콜록거리다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이 계속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낫지 않았어요. 가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순덕은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진료비가 아까웠어요. 동네 병원만 가도 기본 3만 원은 나올 거고요. 약값까지 합하면 5만 원은 훌쩍 넘겠죠. 그 돈이면 콩나물을 2상자나 살 수 있었습니다. 콩나물 2상자면 일주일치 콩나물 무침 재료였어요. 아침 7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채가게 김 사장이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순덕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감기가 좀 오래가네. 병원 가봐. 요즘 독감이 독해. 에이, 괜찮아요.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되죠. 순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속으로는 약국 약도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주부 이 씨였어요. 아줌마 멸치볶음하고 콩나물 무침 주세요. 오늘 시어머니 오시거든요. 네, 잠깐만요. 순덕은 능숙하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반찬을 담고 뚜껑을 닫고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순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웃을 때면 얼굴 가득 주름이 잡혔지만 눈은 반짝였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여기 반찬이 제일 맛있어. 손님이 떠나자 순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찡그러졌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아침부터 서서 일하느라 등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잠시 의자에 앉았어요. 아이고, 허리야. 나지막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쉴 수는 없었어요. 곧 다음 손님이 올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딸 미선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선은 근처 한빛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45살인 그녀는 짧은 머리를 뒤로 묶고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점심 먹었어? 응, 먹었어. 미선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좁은 조리대 위에는 도마와 칼, 양념통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밥그릇이나 젓가락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또 안 먹은 거지? 미선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아이고, 먹었다니까. 아까 김밥 한 줄 먹었어. 거짓말. 아침에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왜 그래? 밥값도 아까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파서 그래. 나이 먹으니까 입맛이 없어. 엄마, 제발 좀 챙겨 먹어.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야위어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작년보다 5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순덕은 대답 대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는 밥 먹었어? 학교 급식 맛있어? 맛있긴 뭐가 맛있어. 내가 만들었는데. 그보다 엄마 병원은 갔어? 기침이 아직도 안 났잖아. 괜찮아. 감기야 감기. 순덕이 또 손을 내저었어요. 감기가 한 달째야. 보통 감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병원비 낼 테니까 제발 좀 가. 미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평생 찬물에 담그고 불 앞에 서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 아까워.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되지. 괜히 병원 가서 돈 쓸 것 없어. 엄마. 미선이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아껴서 뭐 할 건데?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그렇게 아껴서 뭐 하려고?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콩나물을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린 물속에서 손가락이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이랬습니다. 자식들 학비, 밥값, 옷값은 어떻게든 마련하면서 자신에게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았어요. 옷도 10년 된 것을 계속 입었고 구두도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나도 수선해서 신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근데 기침이 더 심해지면 꼭 말해. 알았지? 그래, 알았어. 순덕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나가볼게. 오후 수업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미선이 가게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구분 등, 흰 머리카락, 마른 어깨.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 저렇게까지 아끼는 걸까? 미선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다 컸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아직도 새벽부터 일하고 밥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는 걸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순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10분쯤 걸어가면 나오는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방이었어요. 창문이 땅 높이에 있어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작은 TV,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이 전부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장판은 색이 바랬습니다. 30년 전에 이사 왔을 때 깔았던 장판이었어요. 순덕은 방 한가운데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됐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득 액자 속 사진에 눈이 갔어요. 남편 종수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종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순덕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애들 다 잘 컸어. 태호는 사업하고 미선이는 선생님 되고
준혁이는 서울에서 좋은 회사 다녀.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울기는 할 일이 있지. 순덕은 서랍장에서 낡은 통장 3개를 꺼냈습니다. 각각 다른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빛은행, 다온은행, 서화신탁. 그녀는 통장을 한 장씩 펼쳐보았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5만 원, 10만 원, 3만 원, 7만 원. 작은 금액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출금 내역도 많았어요. 첫 번째 통장, 한빛은행. 이건 장남 태호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대학 등록금 낼 때 여기서 뺐지. 그때 200만 원이 없어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두 번째 통장, 다온은행. 딸 미선 것이었어요. 미선이 결혼할 때 예단 비용을 여기서 보탰어. 시집에서 구박받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세 번째 통장, 서화신탁. 막내 준혁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서울 올라갈 때 전세금 보태준 것도 여기서 뺐지. 순덕은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잔액은 많지 않았어요. 47만 원, 38만 원, 29만 원. 하지만 이건 남은 돈이 아니라 쓰고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도 진짜 유산은 따로 있지. 순덕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다온은행 신탁 계좌였어요. 이건 자녀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태호, 미선이, 준혁이.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걱정 마. 순덕은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모으면 돼.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세 남매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30년 전 순덕은 49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3년째였어요. 큰아들 태호는 25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 미선은 22살로 대학 3학년이었고 막내 준혁은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는 것이 순덕의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 한 약속이었어요. 우리 애들은 꼭 대학 보내자. 우리처럼 고생하게 하지 말고. 종수가 말했던 그 약속을 순덕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올랐고 반찬 가게 수입은 늘 빠듯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이후로는 장사가 반토막이 났어요. 사람들이 반찬을 사 먹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해 겨울 태호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80만 원이었어요. 순덕은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80만 원이 전부였어요. 2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달 가게 수입 예상액, 다음 달 수입,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학기 휴학할까 해. 아르바이트에서 등록금 모을게. 태호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마지막 학기인데 휴학은 안 돼. 엄마가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마. 하지만 엄마, 돈이. 걱정 말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순덕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은 끼니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전날 남은 반찬으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몸무게가 5kg이 빠졌어요. 얼굴이 헬쑥해지고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200만 원은 여전히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낮에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다른 일을 하기로요. 그녀는 근처 아파트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시급 3,000원, 하루에 9,000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게를 보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청소를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안 됐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순덕의 손이 갈라지고 트기 시작했어요.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 때문이었습니다. 장갑을 끼면 청소가 잘 안 돼서 맨손으로 했거든요. 손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렇게 석 달을 일했습니다. 등록금 납부 마감 이틀 전 순덕은 드디어 28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가서 등록금을 납부했어요. 창구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자 순덕은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됐어. 태호 졸업시킬 수 있어. 은행을 나오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해 2월 태호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순덕은 아들의 학사모 쓴 모습을 보며 펑펑 울었어요. 엄마, 왜 울어? 좋은 날인데. 태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기뻐서 그래. 우리 태호가 대학 졸업하다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순덕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태호는 어머니가 얼마나 야위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살 좀 쪄. 너무 말랐어.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순덕은 웃었지만 태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석 달 동안 끼니를 굶고 밤에 청소 일을 했다는 사실을요. 순덕이 그걸 말할 리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3년 뒤 딸 미선이 대학을 졸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미선은 영양학과를 전공했고 졸업 후 학교 급식 영양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영양사 자격증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6개월 과정에 150만 원이었어요. 엄마, 학원비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마련할게. 미선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낼게.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돈이 어딨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걱정 말고 공부나 해. 순덕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도 순덕은 끼니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일에 빨래 일을 더했어요. 낮에는 가게, 저녁에는 청소, 밤에는 빨래. 잠은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석 달 만에 150만 원을 모았어요. 미선은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학교 영양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막내 준혁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준혁은 컴퓨터 공학과에 가고 싶어 했어요. IT 분야가 뜨고 있었고 미래가 밝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울대학은 등록금이 지방보다 비쌌습니다. 게다가 자취비도 필요했어요. 1년에 필요한 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4년이면 3,200만 원이었어요. 순덕은 또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가게, 저녁에 청소, 새벽에 식당 설거지 일을 더했어요. 잠은 하루에 이 시간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어느 날 새벽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다가 순덕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어요. 옆 가게 주인이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하라고 했어요. 보호자분, 어머니가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빈혈도 심합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미선이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어? 미선이 병실에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한 눈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혁이 등록금 때문이지? 엄마, 준혁이한테 휴학하라고 해.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아. 아니야. 그건 안 돼. 준혁이는 끝까지 보내야 해. 순덕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해? 미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선아, 엄마는 너희 셋 대학 보내는 게 꿈이었어. 아빠가 살아있을 때 약속한 거야. 막내까지 다 보내야 아빠 얼굴을 볼 수 있어. 엄마.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순덕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의사는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수입이 없어. 그녀는 다시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일은 그만뒀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식비를 더 줄였어요. 하루에 라면 반 개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완전히 끊었어요.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겨울에 찾아왔을 때 방안이 냉장고 같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고장 났어? 아니야, 안 추워. 엄마는 더위를 타서. 순덕은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버텼습니다. 준혁이는 4년 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졸업식에 가지 못한 순덕은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됐어. 셋 다 대학 보냈어. 여보, 나 약속 지켰어. 그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를요. 그들은 어머니가 그저 구두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 안 써? 돈이 그렇게 아까워? 자식들한테도 안 주면서. 명절 때마다 자녀들은 용돈을 드리려 했지만 순덕은 늘 거절했어요. 됐어. 필요 없어. 너희나 써.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자녀들은 서운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순덕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받은 돈은 쓰지 않고 모았어요. 나중에 그들이 정말 힘들 때 돌려주려고요. 엄마가 받으면 못 모아. 나중에 너희가 필요할 때 써야지. 순덕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올게요. 순덕은 장례식 3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열려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옆 가게 주인이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폐렴 때문에 생긴 심부전이었어요. 오래된 기침을 방치한 탓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세 남매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미선이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 좀 가시라고 했는데. 왜 안 가셨어, 왜?
태호도 막내 준혁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세 남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장례 비용 문제 때문이었어요. 형, 장례 비용 얼마나 나왔어? 조문객이 빠진 틈을 타 막내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전날 밤 KTX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800만 원 정도. 빈소대여, 수해, 관, 음식, 화장 비용까지 합하면 그 정도 나와.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보며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800만 원이나?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례식장이 원래 비싸. 셋이 나누면 1인당 270만 원 정도야. 태호의 말에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 나는 좀 힘들어. 요즘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 월급이 줄었어. 집세도 밀렸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힘들긴 나도 마찬가지야. 인쇄소가 요즘 일이 없어. 코로나 이후로 명함이나 브로슈어 주문이 확 줄었다고. 다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하잖아. 그럼 어떡해? 미선이 누나가 더 내야 하는 거야? 태호와 준혁의 시선이 미선에게 향했습니다. 뭐, 나도 형편이 안 좋아. 학교 계약직이라 월급이 많지 않아. 게다가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미선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 형제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맞벌이잖아. 형부 월급도 있고. 형부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중소기업이야. 그래도 나보다는 낫잖아. 나는 혼자 사는데. 준혁아, 너 서울에서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돈이 없어? 집세 밀렸다고? 뭐 하면서 살았어? 태호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형은 사업한다면서 왜 맨날 힘들어? 사업이 잘 안 되면 접던가. 야,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태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조문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이 황급히 두 오빠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오빠, 준혁아, 진정해. 장례식장에서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보잖아. 하지만 태호와 준혁은 서로를 노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가 돈 좀 남겨놨으면 이렇게 안 싸워도 되는데.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평생 장사했으면서 뭘 한 거야. 그렇게 안 쓰고 안 먹고 아꼈으면서. 준혁이 맞장구 쳤습니다. 미선은 오빠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돈 얘기라니. 하지만 그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평생 그렇게 아껴서 뭘 하신 거야? 왜 남긴 게 없어?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화장을 하고 낙골당에 유고를 모신 후 세 남매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시장 근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환기가 안 된 방 특유의 냄새였어요. 미선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자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말 이렇게 사셨어, 엄마가. 좁은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14인치 TV, 오래된 서랍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문에는 단열 뽁뽁이가 붙어 있었어요. 한겨울을 이것으로 버티신 거였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 태호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반지하라 이렇게 눅눅한 거야? 여기서 어떻게 살았어? 준혁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세 남매는 각자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이불 밑을 확인했어요. 미선이 서랍장 맨 위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미선이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 3개였어요. 찾았다. 미선의 말에 태호와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태호가 통장을 빼앗아 들었어요. 한빛은행, 다온은행, 서화신탁 3개의 통장을 차례로 펼쳤습니다. 한빛은행 잔액 47만 원, 다온은행 잔액 38만 원, 서화신탁 잔액 29만 원. 세 남매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넘게 장사해서 114만 원? 이게 전부라고? 장례 비용도 안 되잖아. 800만 원인데 114만 원이 뭐야? 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미선은 통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말이 안 돼. 엄마가 그렇게 안 쓰고 안 먹고 아꼈는데 병원도 안 가고 난방도 안 틀고 그런데 이것밖에 없다고? 역시 엄마는 끝까지 구두쇠였어. 태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쓰는 것도 병이야. 아무리 안 써도 40년 장사하면 뭔가 남아야지. 이건 뭐 거지 통장이네. 오빠,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미선이 반박했어요. 아니, 사실이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줬어? 용돈도 안 받고 명절에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자기만 아끼고 자기만 안 쓰다가 이 모양이잖아. 우리한테 남긴 것도 없으면서. 태호의 말에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준혁도 한마디 했어요. 나도 그래. 엄마한테 기대한 거 없어. 어차피 안 줄 줄 알았으니까. 그래도 장례 비용 정도는 있을 줄 알았지. 세 형제는 각자의 분노와 실망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배신감이 더 컸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사신 거야? 대체 왜?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선이 통장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통장과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누런 봉투였습니다. 너무 얇아서 처음에는 못 봤던 거예요. 이게 뭐지? 미선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만져졌어요. 뭔데?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 2장과 작은 메모지 1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는 노랗게 바랜 갱지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쓰시던 것이었어요. 편지야? 준혁이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자로 또박또박 쓰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지만 손 떨림 때문인지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미선이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가 엄마를 오해할까 봐서란다. 엄마는 평생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었어.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속상했지만 괜찮았어. 그런데 너희한테도 그렇게 보였을까 봐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기기로 했어.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태호와 준혁도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통장 3개 봤지? 한빛은행, 다온은행, 서화신탁. 거기 돈이 얼마 없어서 실망했을 거야. 엄마가 평생 장사하고도 저것밖에 못 모았나 싶었겠지. 근데 그건 너희가 어릴 때 힘들었던 시절에 생활비로 쓰고 남은 거야. 태호 대학 등록금, 미선이 학원비, 준혁이 서울 전세금. 다 거기서 뺀 거야. 그게 원래 너희 돈이었어. 세 남매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남긴 건 따로 있어.
미선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다온은행 신탁 계좌를 확인해 보렴. 계좌번호는 이 편지 뒤에 적어놨어. 엄마가 40년 동안 너희 몰래 모은 돈이 거기 있단다.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미선은 계속 읽었습니다. 태호한테는 사업이 힘들 때를 대비해서 모았어. 내가 인쇄소 차린다고 했을 때 엄마가 반대한 거 기억나지? 그때 엄마가 미웠을 거야. 근데 엄마는 내가 실패할까봐 걱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혹시 사업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몰래 모았어. 내 아들이 거리에 나앉으면 안 되니까. 태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앉았어요. 미선이한테는 혹시 몸이 아플 때 병원비로 쓰라고 모았어. 내가 어릴 때 폐렴에 걸려서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 병원비가 없어서 엄마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몰라. 그 뒤로 내 의료비는 따로 모으기로 했어. 내 딸이 아파서 병원 못 가면 안 되니까.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한테는 결혼 자금으로 모았어. 너는 막내라 제일 신경이 쓰여. 서울에서 혼자 고생하면서 살고 있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 보태 쓰렴. 내 막내가 결혼도 못하면 안 되니까.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평생 너희한테 돈을 안 받았지. 명절에 용돈 준다고 해도 거절했고 옷 사준다고 해도 안 받았어. 그게 섭섭했을 거야. 엄마가 마음을 안 받아준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엄마는 너희한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았어. 받으면 엄마가 써버릴 것 같았거든.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힘들 때 줄 돈이 없잖아. 엄마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입고 걱정 없이 사는 게 소원이야. 그게 부모 마음이야. 미선의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더 읽기가 힘들었어요. 엄마가 남기는 건 돈이 아니란다. 너희가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힘들 때 이 돈 쓰면서 엄마 생각해줘. 엄마가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렴. 미선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싸우지 마라. 돈 때문에 싸우지 마라. 엄마 장례 비용도 여기서 쓰고 남는 건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너희 셋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엄마 소원이야. 오손도손 살아라. 형제끼리 의지하고 살아라.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엄마가. 미선이 편지를 읽는 동안 방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준혁은 무릎을 꿇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미선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어요. 미선이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온은행 신탁 계좌. 태호 3천만 원, 미선 3천만 원, 준혁 3천만 원. 합계 9천만 원. 세 남매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9천만 원? 태호가 눈물 젖은 얼굴로 더듬거렸어요. 엄마가 이걸 어떻게 모았어? 40년 동안 반찬 팔아서 어떻게 해?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선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무엇을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밥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은 거였어. 병원을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였어. 난방을 안 튼 게 아니라 못 튼 거였어. 전부 우리를 위해서였어. 미선이 오열했습니다. 태호가 벽을 짚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구두쇠라고 했어. 거지 통장이라고 했어. 태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는 우릴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건데 나는 원망만 했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통곡했습니다. 준혁도 영정 사진 앞으로 갔어요. 엄마, 나는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핑계댔어. 서울에서 일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엄마는 나 결혼하라고 돈 모으고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 준혁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선은 편지를 들고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왜 그렇게 아끼는지 이해 못했어. 왜 밥을 안 먹냐고, 왜 병원을 안 가냐고 짜증만 부렸어. 엄마 마음을 몰랐어.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세 형제는 어머니의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기울어 방 안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구두쇠처럼 산 이유를, 그 모든 희생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며칠 후 세 남매는 다온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신탁 계좌를 확인해 주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순덕 고객님께서 23년 전에 개설하신 신탁 계좌입니다. 자녀분들 세 분 명의로 각각 3천만 원씩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매달 조금씩 입금하셨습니다. 처음 1997년에는 3만 원씩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5만 원, 10만 원씩 넣으셨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15만 원, 20만 원씩도 넣으셨습니다. 세 남매는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이름과 입금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3년 동안이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23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넣으셨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적금 넣으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직원이 감탄하듯 말했어요. 미선은 서류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23년. 내가 32살일 때부터, 아니, 오빠가 35일 때부터 어머니가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고 점심을 굶고 난방을 끄고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엄마. 미선이 서류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일주일 후 세 남매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납골당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유리 너머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철이 없었어. 엄마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 구두쇠라고 우리한테 뭘 해줬냐고. 그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해.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으로 사업 다시 일으킬게. 엄마가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게. 지켜봐줘, 엄마. 미선이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왜 그렇게 아끼는지 몰랐어. 왜 밥을 안 먹냐고, 왜 병원을 안 가냐고 짜증만 부렸어. 이제야 알겠어. 엄마는 자기 인생을 다 우리한테 준 거였구나.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은 정말 필요할 때 쓸게. 그리고 엄마처럼 아끼면서 살게. 엄마가 가르쳐 준 거니까. 준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면 엄마 유품 모시고 살게.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엄마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 그는 한참을 울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형이랑 누나 자주 볼게. 바쁘다고 핑계 안 댈게. 엄마가 제일 원하는 거 그거잖아. 우리 셋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세 형제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엄마가 그게 소원이랬잖아. 태호가 말했어요. 그래, 오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명절마다 모이고 자주 연락하자.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도 형과 누나의 손을 잡았어요. 형, 누나.
나 이제 진짜 자주 내려올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 세 남매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화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에 모였습니다. 가게는 이미 정리되어 새 임차인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직 인테리어 공사 전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미선이 어머니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보며 반찬을 만들었어요.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어머니가 평생 팔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누런 노트에는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콩나물 무침, 콩나물 한 단,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숟가락, 깨 조금. 콩나물은 머리 따서 깨끗이 씻고 끓는 물에 3분만 삶는다. 너무 오래 삶으면 아삭함이 없다. 미선은 노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글씨다. 세 형제는 텅 빈 가게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미선이 만든 반찬들과 밥이 놓여 있었어요. 태호가 콩나물 무침을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이 맛이야. 엄마 맛.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이 콩나물 무침 하나 팔아서 우리 셋 대학 보낸 거야. 생각하면 대단하지. 미선도 멸치볶음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의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형제는 어머니의 가게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와의 추억을 나눴어요. 형,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소풍 도시락 싸준 거. 준혁이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김밥이랑 유부초밥이랑 미트볼이랑.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 태호가 웃었어요. 나도 기억나.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었지. 미선이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혁이 물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엄마 남긴 돈으로 뭐 할까? 태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장례 비용 내고 남는 건 엄마가 정해준 대로 나눠 갖자. 내 거는 사업 자금으로 쓸게. 나도. 내 거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 저축할게. 엄마가 의료비로 쓰라고 했으니까. 미선이 말했습니다.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저축할게. 결혼 자금으로 모아둘게. 그때 미선이 제안했습니다. 근데 우리 일부는 엄마 이름으로 기부하자.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돕는 데 쓰자. 새벽부터 일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혼자 자식 키우는 분들 돕는 단체에. 좋아.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찬성. 엄마가 평생 남을 도우면서 사셨잖아. 이웃들한테 반찬도 나눠주시고. 준혁도 동의했어요. 세 형제는 어머니의 유산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낡은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선이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참 대단한 분이었어. 그러게.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였는데 우리한테는 최고의 엄마였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처럼 살자. 아끼고 모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준혁이 말했어요. 세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준 삶 자체였습니다. 가게 밖으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그들도 순덕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엄마 고마워.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 밖으로는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가게 안의 온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박순덕 할머니는 평생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왜 안 쓰냐고, 왜 안 먹냐고, 왜 안 받냐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껴서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일까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일까요? 건강을 챙기는 것일까요? 어쩌면 진짜 노후 준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돈을 남겼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준 삶 자체.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없으신가요?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황금빛 노후를 늘 응원합니다.